많은 사건 때문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갑순연면이 있은 이후부터 청나라나 일본이나 어느 한 나라도 우리나라에 군사를 보낼 때는 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보낸다라고 하는 천진조약이라고 하는 걸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우리나라 군대를 파견하면서 일본에도 군대를 파견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군대를 파견하면서 청나라하고 전쟁을 일으킬 계획을 합니다. 이미 이제 이 계획은 1885년부터 세워져 있었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가 오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동학농민군과 서둘러서 전주화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농민군들은 스스로 이제 전주성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런데 이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점령하죠. 경복궁을 점령하고 물러나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농민군들이 물러났으니까 더 이상 이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라, 귀국해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청나라 군대는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일본 군대는 안 가겠다. 조선의 개혁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을 추진해요.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물러나니까, 귀국하는 배를 쫓아가가지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청일전쟁 이기고, 그동안에 이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간섭을 강화시켜갔습니다.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걸 추진하고, 1895년 그 다음에 가서는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걸 추진해가면서, 그러니까 일본이 간섭이 강화되어지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새롭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미국이 우린 너무 멀리 있어서 너네 못 도와준다. 그럼 어떻게 가까이 있는 나라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소련인 거죠. 어쨌든 간에 두만강에 뭐 만큼 붙어 있지만은 어떤 두만강에 이제 붙어 있는 나라고, 또 소련도 러시아도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의 도움을 이제 요청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볼 때는 기껏 청나라를 쫓아냈더니만 조선이 러시아랑 이렇게 친해진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누가 지금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민미가 그러고 있다. 민미가 주동해서 친러 정권을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사무라이들도 깡패들입니다. 양인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쇼군 체제, 덕청가강이 에도막부라고 하는 막부 정부를 세워가지고 군사 정부죠. 군사 정부를 세워서 쭉 지내왔는데 1868년에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근대 공화정 체제로 바꿨어요. 천황제로 복구를 했습니다. 천황제로 복구하면서 천황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상이라고 하는 그 행정 수반을 두어서 수상체로 이제 정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각 지역마다 그 막부 체제 하에서는 각 지역을 다스리던 번주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영주인데, 이 번주들 밑에는 번주를 지켜주는 사무라이들이 있었어요. 기사계급이죠. 이 사무라이들이 각자 사병이 있죠. 사병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공화정 체제가 되니까 사무라이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평생을 무사로 살던 사람들인데 지금 용사를 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관료로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불황아들이 돼가지고 떠돌이가 되면서 일본 내에서 계속 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사건들이 일본 내에서 그 사무라이 영화로 만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들을 어쨌든 해외로 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빼앗아 가지고 그 사무라이들을 우리나라에다가 이민을 시켰어요. 그게 일제강점기 들면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토지 빼앗아서 일본인들을 우리나라에다가 이민시켜서 토지를 주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일본의 무사계급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일부를 동원시켜 가지고 민미를 시해했어요. 그게 이제 민미시해 사건, 명성황후 사건. 그리고 이제 을미개혁을 하면서 단발령이라고 하는 걸 있죠. 우리나라 상투를 짜놨어요. 우리나라 머리에. 우리는 원래 고유의 가장 기본대로, 우리 그러니까 가장 큰 덕목으로 삼았던 거가 뭡니까?
가장 큰 동물로 삼은 특이 뭐죠? 예, 예. 그게 부모한테 무슨 사상? 효사상. 예. 나라의 무슨 사상? 충사상. 충효 사상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충효 사상을 목수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은 청나라로 바뀌어가지고 오랑캐들이 지배하든 말든 우리나라는 동양의 이 고유의 정신, 충효 사상을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니 그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잘라버린 거죠. 신체 말고는 수지 부모라. 조금만 상처가 나도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상처를 자르라고 한 얘기는 목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안 되겠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위암쌤이 제자들을 모아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거의소청, 의병을 일으켜서 외적을 소탕해야 된다. 외적을 몰아내야 된다. 두 번째는 거짓수금, 부계로 망명해서 공자가 살던,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중국이 공자가 태어난 나라니까 중국이 그래도 도가 아직 남아있는 나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전통을 지킨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정신명,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의의를 지켜간다. 이런 세 가지 방안. 이게 군자로서, 학자로서 지켜가야 될 기본 도리일 것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다 의로운 행동인데 어느 하나를 택하더라도 의의 차이는 없다. 위암선생님 그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예? 화사학파의 대부분의 유생들이 다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 학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정신명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그 이후에 중국으로 망명해 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거의 대부분 분들은 다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춘추대의 정신이다. 국가의 존망과 안위에 대해서는 벼슬하지 않는 선비도 말할 수 있으니 지위를 벗어남도 아니고 난적은 사람마다 그럴 수 있다면 춘추의 대의인이 지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의 존망과 안위에 대해서 벼슬하지 않는 제야에 묻혀있는 선비라도 의병을 일으킬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다. 또 난시적자, 난적들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런 적자들에 대해서는 비록 관료가 아니더라도 목을 벨 수 있다. 이것이 춘추대의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춘추대의라고 하는 큰 명분을 가지고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비록 제야에 붙어있는 한갓 선비라고 하더라도 칼을 들고 이제 나라를 지켜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신 것이죠. 의암쌤의 제자들 가운데 화사학파 가운데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셨던 분들이 이춘영, 이제 지평분들이에요. 이춘영이라든가 안승우, 김백선 이분은 포군인치인데 같이 참여해서 원주 안창리에 와가지고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지평분들인데 이 이춘영 선생님의 장인 어른이 안창리에 사셨어요. 그래서 안창리 상당히 부자여서 의병을 일으켜도 의병이 병사만 일으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도 있어야 되고 군량미가 있어야지만 장기가 싸울 수가 있잖아요. 지원하는, 후원하는 세력들이 필요한 거죠. 처갓집 후원을 받아서 원주 안창리에 와가지고 이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일미의병 공리기념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주 안창리에 있는데 여기서 화사학파 사람들이 처음 이제 의병을 일으켰고요.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제천, 단양, 충주 이쪽 지역에서 여러 차례에서 전투를 이제 펼쳐납니다. 근데 의병들이 뭐 당시 이제 유학자들이고 물론 이제 뭐 병사들 가운데 농민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또 일부 이제 포스들이 참여하는데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일부 포스밖에 없는 거죠. 그 포스는 아주 소수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 농민들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들이 전쟁을 잘 할 줄 모르잖아요. 유학자들도 이 공부만 하던 사람들인데 의병을 일으켰다고 해서 뭐 전법을 알겠어요. 물론 이제 그 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전법에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좀 알고 계셨지만은 잘 모르죠. 전투하는 방법도 모르고 무기도 열악하고 뭐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상태 속에서 관군을 대항해서 전교 훈련을 받은 관군이든가 전쟁의 경험이 있는
이 일본군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초기에 기습전을 펼쳐가지고 몇 번의 승리를 거뒀지만 결국 장기전을 펼쳐가면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의 그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예? 그 의병 봉기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예. 의병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예. 뭐 적었을 때는 한 100여 명부터 시작해서요. 이 당시에 이제 조선시대 하지 말고 바로 전에 그 의병 일으킨 군연비 있잖아요. 예. 그 의병 일으킨 규모가 아, 어느 정도? 그때 의병이 한 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평에 포군만 한 400명 있었습니다. 500명 정도라고 하지 말고 예. 의병하면 의병 대장이 있어야 할 거고 예. 규모가 있어야지. 그리고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예. 어느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우리가 알아듣지. 의병을 얘기해서 그래놓고 뭐 거기에 저 비석 하나 세우면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의병에 참여했던 분들의 구체적인 명단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군으로 의병에 참여했던 분들은 도대체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무술집에 나와 있는 의병장들이 기록에 남겨져 있는 그 의병들은 그저 그러니까 지휘부들, 의병대장, 뭐 소모장, 분사장, 정군장, 후군장 뭐 이렇게 한 20-30명 정도 이렇게 의병대장들 명단만 나와 있지 거기에 참여했던 일반 의병들, 군사들 명단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 모였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기록하기를 일본인들이 진압을 하면서 진압군들을 보내면서 저기에 의병이 원주 지역에서 의병이 모였는데 한 500명 정도가 모였다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500명이 모였었구나. 또 영월에서 이제 의병이 모였는데 이때 이제 영월에 모인 의병이 객관적이지를 못하고 주관적인 뿐이죠. 뭐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 걸 기록을 하면은 예. 그 역사를 보는 사관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주관적이라고 하겠지만 일본 측에서 진압 군대들이 기록한 거니까 일본 분들이 진압하러 가보니까 거기에 500명이 모였다더라. 이렇게 그건 객관적인 거죠. 오히려 원래 인원보다 더 축소된 인원이겠죠. 그래서 일본 분들이 500명이 모였다고 할 때 최소한 1000명 이상은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한의 군대고 일본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전연패하니까 위원장이 안 되겠다는 다 영월로 모여라. 오늘 우리 영월인데 영월로 집합시켰습니다. 영월로 모여가지고 이때 영월 지역에 모인 군대가 한 3,000명 정도 됐습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의병들보다 체계적으로 싸우자. 의병 진영도 새롭게 구성을 하고 무기도 새로 좀 더 보충을 하고 포수들의 400명의 무병 가는 건 좀 모자란다. 강원도에는 산포수들이 많으니까 산포수들을 더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좀 참여시켜라. 그래서 이제 군대를 재정비하고 전열을 정비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병대장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의병대장은 의암 선생님께 유인석 선생님밖에 맡을 분이 없다. 당시 이제 의암 선생님은 어머님은 상중이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을 나누셨으니까 상중에 전쟁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양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강력하게 부탁을 해서 유인석 선생님이 의병대장을 맡게 됩니다. 이제 영월의병이 처음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런 태동이 된 것이고요. 그 영월의병을 일으켰던 곳이 좀 이따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보시게 될 텐데 관풍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관풍원 앞에 있는 자규루라고 하는 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격고 팔도 여름이라고 하는 팔도 여름에게 알린다. 격고 내외백관들 관료들에게 조정 내신을 알린다라고 하는 경문을 발표하고 의병을 일으켜서 국내 항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병을 일으키신 다음에 바로 이제 제천으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의병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울 도성을 쳐들어가서 국왕을 볼모로 잡고 있는 외적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병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제천을 통해서 충주를 거쳐서 그다음에 음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수원을 거쳐서 이제 서울로 갈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천을 가서 제천을 가면서 이제 뭐 단양 군수라든가 충풍 군수 이런 이제 군수들을 이 사람들 개화파 관련 단발을 하고 임명이 되어진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내내 이제 팔도 체제에 있었는데 팔도 체제에다가 1896년에 들어와가지고 1895년에 을미개혁을 하면서 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23개의 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월 같은 경우에 당시에 충주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도 3개로 나눠가지고 영서 지역은 춘천부, 영동 지역은 강릉부, 그리고 여기 영월, 평창, 정선, 원주까지 여기는 충주에다 소속시켜가지고 충주부에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사들이 새롭게 이제 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 관찰사들이 대부분 다 개화파 관료들이에요. 그래서 단발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료들을 난신적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의병들이 처단을 했습니다. 이 처단의 시작은 춘천 의병이 제일 먼저 춘천 관찰사를 이제 처단을 했는데 처음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왕이 당시에는 이제 왕이죠. 왕이 이제 파견한 관리인데 왕이 그 임명한 관리를 죽이는 것은 결국 반란이 아니냐. 의병이 반란군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반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춘추대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은 처단이 돼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그 위정척사 학자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처단하게 되죠. 그런 바람에 이 개화파 관료들도 의병들이 떴다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됩니다. 충주를 점령하는데 충주를 가니까 이 관료들이 이미 다 도망갔어요. 죽을까봐 도망가고 충주성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 속에서 충주를 점령하게 되고 충주부 관찰사 김규식이 도망갔던 걸 붙잡아다가 관찰사 김규식도 이제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주를 이제 거점으로 해가지고 수안보라든가 음성 지역이라든가 주변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이때 이제 제천을 가면서 의병 이름이 호자이진이라고 하는 의병대 이름을 이제 바꿨습니다. 호자이진 이름을 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 호자이진을 본격적인 이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군대들이 파견되어지니까 의병들이 그들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밀려가게 돼서 결국은 이제 3월달이 돼서는 충주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충주를 포기하고 제천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제천성을 점령을 하고 제천 관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전을 했는데 역시 뭐 제천성 전투에서도 일본군의 우수한 무기에 그러니까 의병들이 갖고 있던 총은 화성총이라고 하는 총이었는데요. 이 화성총은 임진왜란 때 쓰던 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가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고 이 중세 시대에 이제 전쟁이 한창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 그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화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명이 됐죠. 그것을 흑연 화약이다. 그 당시 화약은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는 그런 화약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임진왜란 뭐 전투 같은 거 보시면은 포 한번 쏘면 완전히 그냥 뿌옇게 이렇게 화약 연기가 일어나고 그런 시대인데 그런 그 유연 화약, 흑연 화약을 사용하다가 그 근대 시기가 되면서 1700년대, 1800년대 되면서 무연 화약이 이제 발명이 됩니다. 연기가 적게 나는 그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그런 재료를 통해서 화약이 이제 만들어져. 옛날에는 그 염초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화약을 만들죠. 이렇게 뭐 오줌하고 재하고 그 오줌의 찌꺼기들, 그다음에 이제 그 불을 나무를 뗀 재, 그다음에 그 부엌 아궁이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섞으면은 그게 이제 염초가 되어집니다. 이게 화약의 기본 성분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화약을 만들어서 썼었는데 이제 서서히 서양에서 무연 화약이라고 하는 화학 제품을 통해서 서양에서 물리라든가 화학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화성총은 후발장전,
그러니까 총알을 뒤에다 넣고 아니 전발장전 전발. 그 화약을 앞에서 총구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다져서 총알을 이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화승이라고 하는 심지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얘가 이렇게 타들어가서 이제 화약이 폭발하면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 폭발력이 약해서 총알도 멀리 나가지 못했습니다. 한 30m 정도밖에 못 나갔어요. 근데 새롭게 무연 화약은 후발장전, 이 총알에다가 화약을 넣어서 이제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그 공이가 총알을 때려가지고 앞에서 이제 탄두가 이제 튀어나가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멀리 나가요. 당신은 뭐 지금처럼 1km, 2km 이렇게 나가지 못하지만은 100m, 200m 이렇게 총알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m 나가는 총 가지고 100m 나가는 날려오는 그 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뭐 의병들이 싸울 수가 없죠. 더군다나 비라도 툭툭 떨어지면은 불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화성초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기껏 활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의병들이 그런 신식 무기를 갖춘,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서양으로부터 그런 그 신식 무기를 들여와 가지고 전투를 벌인 거죠. 중국이랑 청나라 청일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의병을 진압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천성도 결국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산 싸움 전투를 최소로 전해서 이때 이제 안승우 의병장도 돌아가시고 또 단양으로 후퇴했다가 그다음 또 다시 쫓겨가지고 원주 강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정선까지 이제 쫓겨갔다가 여기서 서북 대행군이 이제 결정됩니다. 중국으로 이제 망명할 생각을 하신 거죠. 일단 국내에서는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좀 더 무기를 보충하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오자. 이 평안도 지역, 함경도 지역은 산지가 많아서 호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일찍이 평안도 그러니까 홍경래 라인이라든가 평안도 농민항쟁이라고 그러죠. 일찍이 광군들도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쪽 지역에 가서 평북 지역에 가서 새로 이제 의병도 많이 모집하고 중국으로부터 무기도 좀 들여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싸우자.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서북 대행군을 결정하게 되죠. 쭉 양물 거쳐서 뭐 회양 거쳐서 영풍 거쳐서 원산 쪽이죠. 양덕해서 맹산, 덕천, 영변을 거쳐서 초산을 거쳐가지고 여기 아리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중국의 지반인 그 옆쪽입니다. 화저강이라고 하는 곳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여기 이제 압록강 화저강이라고 하는 잘 안 보이시지만은 산 밑에 여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인데 이게 주몽이 나라를 세울 때 부여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비류수를 건너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 강이 이 강입니다. 이게 이제 환인이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이제 압록강을 흘러 들어가는데 그 환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처음 이제 고구려가 성립됐었거든요. 그 강 여기를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서 그 환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의양군께서 환인 지역에 가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환인현을 회인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환인이라고 하는데 회인현이 회인현에 가게 됐는데 회인현에 들어가가지고 사천자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 사천자까지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국경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뭐 1712년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서쪽 경계선은 압록강으로 한다, 동쪽 경계선은 통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만 그 명만 비석만 하나 있었지 국경선이 없었던 거죠. 근데 중국에서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청나라가 조선 사람들하고 청나라 사람들하고의 그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유조변책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중국 땅에다가 그 성경성, 그러니까 지금의 신양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쭉 두게 되는데 그 울타리가 지나가는 곳이 압록강을 지나 한참 올라와가지고 이 회인현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회인현에 중국 관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병들이 무기를 들고 중국 땅에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왔지만은 이제 울타리를 지나서 중국 땅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무기를 갖고 중국 땅에 들어올 수 없다. 무기를 다 내놓고 가라. 다 회수시켰어요. 회수시키고 그 당시 240명이 이제 중국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모든 의병들이 다 중국 땅에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의병들, 사병들은 다 돌려보내고 21명만, 219명은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고 21명의 의병장령, 유학자들만 중국에 남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은 뭐 여기가 그냥 회인현 사천자라고 하는 지인의 무슨 뭐 정부 사무소로 쓰는데 이 당시 여기가 한 90년대 말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그 양조장이었습니다. 덕태형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량주를 만들던, 고량주하고 포도주를 만들던 공장이 있었어요. 이 공장을 운영하던 손옥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유학을 숭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대구 유학자들이 들어오니까 아주 반갑게 맞이해서 유학자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정착할 수 있게끔 자본도 되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환인연에 정착을 하게 되고 회인연에 정착을 해서 의암 선생님은 이제 이 당시 이제 이 동북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원세계라고 하는 분인데 원세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영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박정수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원세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필요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원세계가 한 말이 지금 이미 화약을 맺었으므로 신하가 개병을 원하셨다. 이 화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일전쟁을 체결하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었던 조약을 말하는 거예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해서 청나라는 더 이상 조선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일본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원세계에 얘기해요. 그래서 의암 선생님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는데 중국은 도움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중국에서 정착해서 이제 재기하고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로도라고 하는 것에 정착을 했다가 고종 황제가 불러가지고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산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가고 그다음에 이제 1897년에 가서는 무친이 이제 또 대상 무친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무친이 이제 3년상을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3년상을 비록 3년상에 다 참여는 못했지만은 대상이 나게 되니까 대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춘천으로 돌아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중국에 가셔가지고 오도부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회인년 그 집안 그 북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지로 해서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이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도부에 있다가 나중에 파랑동이라고 하는 곳을 옮기게 되는데 이곳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근거지가 돼서 나중에 그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지역인 여기 유하현이라고 이게 다 통하현 지역인데 통하현 지역이 나중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건너 신흥 강습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시민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확대돼가지고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청산리 전투를 치르게 되죠. 사람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동북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독립군들입니다. 그런 기반이 이제 초석이 된 것이 이런 의병 세력들이 이쪽 지역 만주 지역에 가서 근거지를 마련한 것이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1900년에 중국에서 의화단이라고 하는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의화단이 일어나는 바람에 중국에 계시지 못하고 국내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랬던 곳이 여기입니다. 통화시라고 하는 곳이고요. 중국 가서 처음 이제 건너간 곳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건너가시고 여기가 환인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고구려가 처음 부업을 지었던 지역이고요. 이렇게 해서 망콧이라고 여기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집안이라고 하는 고구려 두 번째 도읍지인데 요 옆에 여기가 이제 오도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통화시 옆에 여기 이제 파랑동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곳은 이제 이쪽 지역 유하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그 이후에 이제 1920년대 30년대에 되면은 뭐 국민부라든가 신민부라고 하는 그런 임시정부의 독립군 세력들이 정부를 만들어서 활동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된 거죠. 여기입니다. 한인현이 이제 여기고 고구려가 세웠던 흥립했던 지역이 여기인데 사천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쭉 건너가서 여기서 이제 무장해제를 당해서 했던 것이죠.
여기가 파랑동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가보면은 상당히 뻘이 넓습니다. 그래서 위암 선생님이 이곳을 가셔서 만여 명이 와서 먹고 살기에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형이 가정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정리 뭐 홍천강이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저기 이제 북한강이라는 데 만나게 되죠. 그래서 큰 넓은 뜰이 만들어져 가서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되는데 여기도 이 이제 파저강이 흘러서 이렇게 가는 곳이고 거기에 이제 또 뭐자 이쪽에서 또 다른 흘러가는 작은 강이 하나 있어서 그 화계강인가 그 강이 흘러가서 이제 그 파저강이라는 데 만나는 곳이고 그런 곳이고 이곳을 보시고 여기를 장차 의병들이 기준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서 이제 여기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뭐 관사지방이나 평안도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여기서 소위 신편들을 만드시고 쭉 그냥 뭐 이런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다가 1907년에 대해서 고종 황제가 쫓겨났죠. 이제 한일 친일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거의 식민지가 된 거는 다름없게 됩니다. 그 앞서 1905년에 여기 이제 안 나와있지만은 을사조약,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됐죠.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일본에게 뺏기게 됩니다. 1907년에 와서 외교권뿐만 아니라 1905년에 통감부가 설치됐었는데 통감부에 따라 우리나라 내정 사무에 관한 모든 권한도 일본에 빼앗기게 되고 우리나라 군대도 해산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외교권도 없어지고 내정권도 없어지고요. 군사권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껍데기뿐인 나라였어요. 사실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된 거죠. 왜 안 됐어요? 의병들 때문에 안 됐어요.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니까 이 해산된 군인들이 대거 의병에 참여하게 됩니다. 서울 시위대가 서울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뭐 반란이 아니죠. 의병이 이제 대일 항전을 참전을 하게 된 거죠. 강화도의 진위대, 강화 진위대가 의병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원주 진위대가 의병을 일으키고 그래서 각지에 있었던 그런 진위대 군대들이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일제 본격적으로 대항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병들이 거의 한 3년 동안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의병들을 최후로 2010년에 가가지고 일본이 다 진압한 이후에 일본이 병합조약을 체결해서